기회요. 안 되겠네. 기회하자. 그래. 그때 동문회방 항상 몇 시에 걸으시네? 10시 40분. 몇 시가 됐나? 난 남동생 집에 갔다 가까우니까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놈이 전화를 안 받고 그놈도 술 취해서 자가지고 거기서 택시 잡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2시간, 거기서부터 2시간. 와, 아들이 그냥 함기 파대 재만 씨는 4시에 들어요. 새벽 4시? 네. 중간에 사고 나면 그럴 것 같아. 합시다.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mp 이하의 그 일반 무공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응력을 받으면 쭉 그 변형률이 증가되다가 0.002에서 그 정점 변형률이 나타나고 0.0033에서 극한 변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40mP를 초과하는 고강도 그 무공 콘크리트는 0.002를 넘어서서 한 0.0025 정도에서 정점 변형률이 나타나고 급격하게 여기서 치석 파괴가 일어납니다. 강제를 살펴보면 강제는 세장비와 판폭 두께비에 따라서 자굴 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세전판 요소가 되면은 그 수평으로 지나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요. 조밀 단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수평으로 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강 콘크리트를 살펴보면 띠철근과 나선철근, 그다음에 CFS 보강, 철판 보강이 있는데요. 띠철근 간격과 나선철근 간격, 그다음에 철근량, 그 항복 강도, 그다음에 CFS의 겹수, 철판의 그 두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철판 두께가 크고 고강도가 되면은 변형률이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고요. 띠철근이 간격이 넓고 팽고소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그 박사과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엄 교수님이 그 저희 논문 검사 주기를 뭐 2주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나선철근 스트럽이 되고요. 간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그 사랑의 폭이 그 DS가 돼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팽고소 효과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그림 좀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은 물론 이렇게 잘 그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70이니까 이게 400이라고 이거보다는 스케일이 훨씬 더 네.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고강도 이게 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자 봐봐요. 400 정도까지만 이게 0.002예요. 강도를 같이 발휘해요. 그러니까 FI 400을 발휘할 때 콘크리트도 자기 최고 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도를 더할 때 있잖아요. 더할 때. 이 강도 더하고 저 강도 더하고 뭐 FI 더하고 FCK 더한다는 거는 그 강도가 발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 강도가 발현할 때. 참 우연히 콘크리트는 강성은 이렇게 세지지만 대부분 0.002에서 발현을 많이 해요. 물론 얘가 이제 철판 보강하면 나중에 발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래도 괜찮은 게 400짜리도 발현을 하고 있다고.
이 강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횡구속이 돼가지고 강도가 증가되고 변형률이 증가되는 거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철도 계속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유의할 거는 이제 철은 탄성 계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275, 400, 600, 그 다음 뭐 나오겠죠? 근데 탄성 계수가 똑같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뭐야? 이 최대 강도 발현하는 시점이 콘크리트가 아스라진 다음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스라진 다음에 콘크리트가 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강도 철근을 쓰면 생각해보면은 그냥 강성은 똑같다고는 처음 보면 똑같이 고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나 발현되니까 그 나중에 가서 한 변형일 때 과연 그게 콘크리트가 이 컴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강도를 썼다. 이렇게 고강도를 돼서 이렇게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강도가 발현되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더 초강도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두 이질적인 재료를 쓸 때는 반드시 특정 강도가 발현될 때 나머지 강도도 발현될 수 있는지 변형률 체크해서 이제 그거를 꼭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철은 이거는 이제 잘 발현된 거고 좌굴이 날 수는 없는지 이게 압축축에 썼을 때 이게 압축축 콘크리트를 보통 쓰고 보통 인장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물론 압축축에 쓰되 얘가 이렇게 컴파인드가 잘 돼 있을 때 콘크리트에 비해서 근데 콘크리트가 크러싱이 돼버렸다. 이때 이거 발현할 수 있는가? 콘크리트가 크러싱이 됐다. 저강도 콘크리트 써서. 근데 고강도 철근을 썼어. 그럼 콘크리트가 크러싱이 됐는데 고강도 콘크리트가 견뎌낼 수 있냐? 두 가지죠. 당연히 그 자체고 그냥 띠철근이 챔챔이 돼 있느냐? 아니면 아예 바깥까지 횡구속을 시켜서 콘크리트 자체를 굉장히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실험과 이 재료 고등이 어떻겠다. 그런 걸 추론해내는 거. 특정 방향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중요해서 그럼 마지막에는 이 재료 파괴이기 때문에 뭐가 되든 부재의 파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했어요. 네, 그 다음 이거 비구석 콘크리트는 주로 켄트 파크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요. 횡구석 콘크리트는 주로 완더 모델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켄트 파크 모델을 보면 비구석 콘크리트는 입실론 그 C5에서 그 0.001을 찍고 그 0.003에 파단 변형을 지나서 급격하게 파괴돼서 잔류 변형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더 모델을 살펴보면 주로 그 비구석 콘크리트는 주로 잘 안 맞고요. 그 횡구석 콘크리트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횡구석 콘크리트 강도 FCC는 K 효과 계수하고 그다음 철분비, 그 한국 강도에 관계된 그 횡구석 압력 FL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K에서 그 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 검사 주기, 스트럭 간격, 후프 간격 이게 되고요. 그 DS는 교수님 사랑의 폭. 뭐라고? DS는 교수님 사랑의 폭. 그 예를 들어 400단면이면 뭐 예를 들어 그 후프 안에 있는 그 300 정도 되는 거를 DS라고 하고요. 거기서 로 S는 그 후프의 그 철분비, FI는 후프의 한국 강도, 그 로 CC는 주근의 그 철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과 그 후프의 철분비하고 후프의 한국 강도가 크게 되면 그 횡구석 압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횡구석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요거 증가하는 게
재료 증가량보다 엄청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도도 이제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게 사실 변형률 증가는 너무 많은데 에너지랑 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쓸 때 횡구속을 잘하면 거의 그냥 뭐죠 파괴가 잘 안 되는 아무리 압축 쪽이어도 그런 콘크리트를 띠근을 잘 만들 수 있다. 좀 부재 크기가 좀 그렇다고 철근 상세하면서 공장 제작을 잘 해가지고 이 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아 내가 좋은 띠철근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 C 프라임인데 FC 강도가 얼마 되느냐 이것도 C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강도 증가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가 이거가 뭐고 이거가 뭐고 이거가 뭐고 이거 근데 이게 제일 큰 크리티컬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거가 2분의 1 K2의 로S FIH니까 로S는 횡철근 비고 K2는 이런 띠철근일 때 나선철근일 때를 구별을 해서 이렇게 놔두니까 K2도 크고 얘도 크고 얘 그 항복 후프의 강도가 크면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했을 때 원래 강도보다 얘가 증가했을 때 만약에 2배 증가했다.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 막 1이라고 해도 1 더하기 8이면 이게 9면 3이고 다 5 나오고 뭐 4배 증가하고 이런 식인 거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과연 얼마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넣어서 엑셀에 넣어가지고 이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아, 내가 이런 상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밤에 해가지고 엑셀은 못하고요. 그냥 여기 파워포인트를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403 단면에 그 띠철근과 그 나선철근일 때 그 콘크리트 강도가 30 MPa, 후프의 철근비가 0.001, FI가 400 MPa, 주철근비가 0.02, 그 다음에 후프의 간격은 150, 그 DS는 300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했을 때 K 값이 띠철근 0.574가 나오고 나선철근일 때 K 값이 0.7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보면 횡구 콘크리트 강도가 띠철근일 때는 37.3, 그 다음에 나선철근일 때는 39.5로 강도가 한 25% 35%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왔고요. 점점 변형률 ECC로 0.00에서 0.044, 0.052로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내가 콘크리트 크러싱이 되면 이게 이거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랑 계산해보면 철근의 덕타일이 콘크리트를 내가 이렇게 바꿨다. 압축적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인장축 철근이 요 변형을 할 때 인장식 철근은 변형을 중립축은 있겠고 얼마나 많이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띠철근을 잘 구속시키는 경계부의 압축축을 이 전체 거동은 또 어떻게 될 건가를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변형일 때 우리가 H1년 CU일 때 중립축 위치가 얼마고 이 철근의 변형이 이게 얼마냐잖아요. 압축축이 저게 크러싱이 될 때 이 철근이 변형을 많이 하면 덕타일한 거동을 한 거고 적게 하면 취성 거동을 한 거니까 그걸 따져보는 것도 되게 좋은.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거의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 시험이고. 뭐 수업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논문 발표 있거든요. 논문 발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원장님은 저기 면접 있으시죠? 석사. 그러니까 수업보다 뭔가 해야지 될 것이다. 오늘 이걸로 끝일 수 있는 거죠. 뭔가 배운 거를 좀 문제를 좀 나눠줘서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발표해봅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강제 재료, 강제 재료 특성과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국부작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강구조 성능 기반 내진 설계 지침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합성구조 성능 기반 지침에 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재료, 강제 재료 기대 강도인데 저희가 설계를 이제 항복 강도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항복 강도보다 더 높은 그 실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재료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성능 기반 설계를 해야 그 힘항복 할 때 모멘트를 정확히 예측해서 파괴 모드를 적절하게 예측해야 실제 거동을 예측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재료의 기대 강도를 적용해서 이제 성능 기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이 있었고요. 저거 왜 높여서 할까요? 낮아서 하면 더 안전한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한 건데 유독 성능 기반 설계는 재료의 기본 강도를 올리는 항목이 있고 안 올리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 올리냐면은 휨 같이 덕타일한 고동을 할 때는 올려요. 그래서 휨을 항복이 된다. MY다 또는 MP다. 거의 뭐 같다고 보면 그렇게 부대면 할 때 많으니까 초과한 거 조금 있어도 이렇게 된다. 했을 때 휨 항복이 먼저 일어나게 더 작게 강도가 그거 일어날 때 전단 강도보다 그럼 휨 항복이 날 때 전단력은 얼마냐? 이게 MY를 LS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휨 항복이 일어나는 거를 그 부재의 전단 경과로 나눴는데 이게 VN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성능 기반 설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연산 거동하는. 그러니까 얘는 그 대신 어떻게 보는 거야? 최대한 높게 보는 거고 얘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최대한 낮게 봐서 얘는 설계 기준 강도를 쓰는 거고 얘는 뭐예요? 기대 강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체크하려고? 요걸 체크하려고. 요걸 체크하려고 휨일 때는 저는 인장일 때는 기대 강도를 높게. 네, 전단일 때는 실제 강도를 쓴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이제 최근의 재료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2선형이나 3선형을 많이 쓰는데 이 지침에는 이 MP 모델이 들어있어서 MP 모델의 특성은 그 2선형과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약간 곡선이 있는 형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바우징거 효과를 잘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석 모델에서 이제 에너지 계수나 이런 걸 잘 고려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저희가 성능 기반 설계할 때 이렇게 에너지 강성이나 강도가 좀 줄어드는 이력 거동할 때 줄어드는 이런 주기 모델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우싱거 이펙트 공기가 반복 이력을 이제 그 정가력 부가력을 할 때 강성이나 이제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줄어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완벽한 탄소성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딱 하고 항복하면 쫙 가. 리로딩은 요 강성을 따라가. 그래서 어디까지 리로딩 해야 되냐면 원래는 여기까지 리로딩 해야 돼. 그리고 또 쫙 가. 쫙 가서 또 여기까지 언로딩 해야 돼. 이게 완벽한 이력. 이게 100%라고 그러는 이걸 100%. 100% N에서 뭐 댐퍼 같은 거.
근데 강제는 바우싱거 이펙트가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저하돼서 여기로 가죠. 요거 손상 요거 없어지죠. 요게 바우싱거 이펙트입니다. 그 완전한 100%에서 여기랑 여기가 사라지는 거. 먼저 강성이 저하됐지 여기. 그러니까 이 강은 항복 이후에 저하된 거지만 탄성강성보다 저하됐죠. 여기. 요 저하된 거를 바우싱거 이펙트다. 그래서 MP 모델에서는 이 알페타를 이용해서 이제 좀 줄어드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재료 비선형 모델인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인장 측은 이렇게 항복 이후에 충분한 변형 경화를 할 수 있도록 2선형이나 3선형으로 이제 모델링하고, 그리고 압축 측과 같은 경우에는 압축 측은 이제 재료의 이제 폭 두께비에 따라서 조밀판인 경우에는 항복 이후에 쭉 완전 소성을 보이고, 그리고 비조밀판인 경우에는 항복 이후에 이제 강도가 저하되는, 그리고 세정판 요소인 경우에는 항복 강도도 못 가고 이제 자굴 강도에서 지배되고, 이 FR은 이제 후자굴 강도인데요. 그 항복 강도의 한 20% 정도가 쭉 유지되는 형태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자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전 합성 부재가 딱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충전 합성 기둥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내부에 콘크리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바깥쪽으로든 안쪽으로든 이제 자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구속되는 콘크리트가 있을 경우에는 바깥쪽으로만 이제 자굴되는 그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자굴 길이가 얼마나 짧아질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만 따지면 내가 여기가 이렇게 뜨고 싶다. 근데 이 안도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이게 핀이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를 띄우고 싶은데 여기는 안 들어간다. 이 소불은. 그럼 이건 고정이랑 다르고. 그러면 핀하고 고정 두 개를 비교해서 좌우 길이가 절반으로 됐죠. 이게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경계 요소가 뭐냐? 요 경계에서 요 불어 들어가는 게 어떻게 휘어지느냐, 이렇게 휘어져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경계부에서. 그게 좌굴 길이는 쌓인 반파장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액트 기둥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얇은 단면을 사용해서 쓰고 고강도 강도를 많이 사용해서 이런 고강도에 대한 영향이 좀 필요한 문법들이나 고강도를 쓰면서 이런 부자력의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압성 설계 기준에 자굴하중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면은 이렇게 폭 두께비에 따라서 조밀, 비조밀, 그리고 세장으로 구분을 하고, 그때 자굴 강도는 요 9ES라는 값으로, 그리고 폭 두께비와 관계로 이제 강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폭 두께비는 이제 항복 강도의 함수로 그 기준에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이 3.0이라는 값이 조금 왜 이런 값이 나왔나 해서 좀 여기 다음 장표에 이제 이 판의 인계자굴 강도에 이 식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추출된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 K 팩트가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단순 지질 경우는 K 팩트가 4고 고정 지질 경우 7인데, 이렇게 내부에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 9ES가 어떤 값인가 했더니 K를 10으로 가정을 하면 딱 9ES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지지점이 한 10 정도 된 걸로 이제 시험값과 피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성 설계 기준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능 기반 설계는 FI만 항복 강도로 이제 강도를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는 조밀판인 경우에는 이제 소송 강도로 설계를 하고,
그 비조밀판에서는 이제 직선 보강해서 항복 강도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세장판의 경우에는 좌골 강도에 의해서 설계되게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능 기반 설계 지침, 설계 기준에는 없고 성능 기반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유효 세장비라는 것을 구해서 이제 항복 강도를 설계 강도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텀이 분자에 이제 항복 강도가 있고 그 분모에 자골 강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는 판폭 두께비로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그 항복 강도와 좌골 응력의 비로 관계로 이거를 그 강도를 나타내고, 그 값이 이게 0.6인 경우에는 그 항복 강도를 다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0.6보다 크고 1.3 사이에는 이제 항복 강도에서부터 0.6 FR까지 발휘하고, 그리고 1.3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구 하중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합성 구조 성능 기반 설계 지침에 새롭게 좀 들어간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원래 네. 승윤 씨가 알고 있는 좌굴식 네. 어떻게 돼? 여러분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좌굴식. 자구식은 요시 아니 그냥 사각형 기둥이에요. 어제는 집에서 쉬려고 그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집사람도 없고 서영이도 안 온다 그러고 이때다. 먹거리를 사다가 요리를 하다가 너무 빨리 취해버렸어. 집사람 오기도 전에 집이 개풍망해버렸어. 밤에 잠도 안 오고. 우리 이게 뭐죠? 좌굴하중이죠. 좌굴 응력 맞나요? 맞나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MPA니까 뉴튼, 미리 제곱이 있고, 이게가 미리 4승이겠고, 여기가 미리 그다음에 제곱이겠고, 그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냐? 뭐라고? 뉴튼. 이건 그러니까 좌굴 하중이죠. 이 하중에 도달하면 파괴된다. 그러니까 좌골 하중을 응력으로 만들려면 사각형은 면적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를 뭐 해야 돼요? B, 그럼 A로 이렇게 나눠야겠죠. 만약에 디귿 청각이고 이러면 이 사각형이 I가 딱 두 개 있죠. I가 강축, 약축. 그걸로 극 날대 좌굴, 극 날대 좌굴이니까 이 길이도 두 주축 방향으로 LX가 있고 LY가 있고, 얘도 IX가 있고 IY가 있고, 목재는 2도 달라요. 방향성이.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 식이다 라고 했을 때 저를 정확히 저 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이 제곱은 있고 어쩔 수 없고 2는 있고, 이건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나머지 다 떠나서
이 K는 아까 고정지지냐 단순지지냐 아까 그 콘크리트가 차있느냐 안 차있냐 그거라고 치면 사각형에 면적은 다 당연히 다르겠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면적이 크겠고 원래는 우리 두께 이 면적이다 그러면 요 면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면적 전체가 이렇게 윙 휘는 게 오일로 잡으려고 아예 약한 걸로 이 면적이 어디 일부가 확 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형을 해도 이 전체가 일체화 운동을 해서 요 바깥으로 퉁 튀어나오거나 요 안으로 쓱 들어오는 거는 어떤 이게 만약에 제일 약한 추위라고 치면 이게 제일 강추위고 이게 약간 이쪽으로 빙 휘는 그게 오일로 잡으려고. 근데 이 길이에 비해 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여기서 국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니까 비조밀 단면, 조밀 단면을 해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별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그냥 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건가?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이런 문제, T형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약할 것 같아? 이게 약할 것 같아? 그런 거를 내가 똑바로 눌렀을 때 어디가 약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내가 이 개별 요소들이 다 얼마나 여기 이제 잡아져 있으니까 이 개별 요소들이 얼마나 약할까? 사각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탕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오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가 두꺼워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국부작물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전체 사각형이 요 판 두께 있어도 이렇게 비는 거고 4인자고 이렇게 비는 거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이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여기 채워져 있으면 국부적으로 이렇게 팅 튀어나가는 게 아까 자골이라고 했잖아. 그럼 저 국부작울과 오일로 작울의 식이 어떻게 유도됐을까? 이 안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충전형 합성 구조잖아요. 콘크리트가 있으면 왜 자굴이 포화성비가 있으면 왜 FCR이 증가해요? 포화성비가 0.2면 0.04 돼서 뭐 물론 1 V지만 이 분모가 작아져서 증가하죠? 왜 증가할까? 왜 증가할까?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왜 증가하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콘크리트가 눌리면서 튀어나가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이 면으로 보면 굉장히 지지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콘크리트 부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단 말이야. 아까 안으로 들어갈 때나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에 굉장히 단단한 재료가 있는 셈이 된다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압축받으면 안 되는데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팽창하면 밖에 이 판재가 인장력을 받는다고. 벌어지려고 해서 인장력 받으면 압축 능력 줄어들지. 그런 내용들. 그러면 포화성비가 이럴 때 저렇고 B분의 T가 저게 I랑 무슨 상관이니까 면적이랑 이건 응력이라고. 그지? 응력. FCR. 그럼 여기서 요거 수치랑 같다고 요거 수치. 두께는 어디에 들어갈까? 면적에도 들어가겠죠? 폭도 면적에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길이는 어디 들어갔어? 길이는 어디 들어갔어? 요 시계 K에 찾아서 오세요. 저 시가 연구하는 통을
이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미분 방정 집수로서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안 물어볼게.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일러식이 이래서 이게 오일러식이야 이게. 저 식이 딱 해가지고 이게 길이 람다라는 게 길이로 나눈 거거든. 여기서 람다는 이거 루트 씌운 거거든. 여기 루트 씌워가지고 여기 i도 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만든 식이거든 이게. 람다라는 식이. 저기 어떻게 만드냐? 세장비라는 식이 가늘고 길다 라는 식이 람다를 만드는데 이게 람다가 저 식을 쓰면 이렇게 람다가 분모에 있으면서 람다 제곱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식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원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실험을 하도 해보니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좀 잘 봐봐요. 이 람다를 그려보면 이 식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가서 이 정도라고. 그럼 이 식 그대로 오면 여기야 요거만큼 떨어진 거 여기서 요거 정도 떨어진 거를 여기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게 좌불 안 나는데 여기 좌불 나는데 응력자가 줄어드는 건데 저기가 좀 더 빨리 떨어지더라. 뭐 서브스탄을 요거 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빨리 떨어지는 게 뭐지? 뭐 때문이지? 또 찾아보시고 식은 뭐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료 응력 변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남은 이걸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고동 과연 어떤 고동을 할 건가가 저게 람다는 어떻고 그럼 두제 연결하면 어떻고 안에 콘크리트 채워주면 어떻고 하다보다 스터드볼트 하나 더 박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거에 대한 변형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왜 나왔는지를 시그널은 되지만 좀 더 자세히 리포트를 하는 거로.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가로축이 이제 유효 세상비인데 이게 뭔 의미인가 재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데 판법 두께비는 약간 체중 그냥 몸무게로 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체지방률이라든지 근육량 이런 거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거에 따라 뭐야 그게 이 새끼 재민아 이 새끼 대화. 이게 무슨 그런 의미야 이게. 다시 찾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충전 합성 기둥은 독보자굴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주기 거동으로 고려되는 핀침이 고려되는 피봇이나 밖에다 모델을 해야 실험 결과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이제 비슷하지 않고 이런 모델을 써야 비슷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핀칭이 훨씬 덜합니다. 콘크리트보다. 핀칭이라는 게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원점에 이렇게 빳빳했던 재료가 이제 처음 반복은 빳빳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긴 사이클로 가면은 이렇게 이 뻣뻣했던 방선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꺾여요. 점점 반복됐어. 꺾여서 심지어 콘크리트는 여기 갈 때 꺾일 때 그냥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다시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또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완전히 좁아져 버렸죠. 그래서 마치 풍선을 잡아서 내 두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꽉 집었다 가운데 부분. 그래서 핀칭입니다. 핀칭이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심한데 콘크리트는 이제 균열이 나서 이제 강도를 잃어버렸다 인장 쪽이.
그럼 균열이 다시 닫힐 때까지는 아무 저항이 없어. 닫힐 뿐이야 이게 닫히는 거야. 아무 저항 없다 딱 닫힌 다음에 다시 저항하는 거야. 이해 됩니까? 뭐 철도 있고 뭐 하면 뭐 저항하면 모르겠는데 이 저항은 아무 저항이 없다 이 얘기야. 저기 있으면 에너지 소산 계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근데 철은 장점이 아무리 그래도 콘크리트만큼은 아니잖아. 철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에너지 소산이 거의 대포에 가까워서 잘 하면 뭐 그래서 철골이 알개수가 훨씬 큰 거예요. 저런 에너지 소산량이 많기 때문에. 네. 또 해야 된다. USB 꽂으면 안 되는데. USB 꽂는 줄 몰라서 못하겠네요. 도와드려. 사실 전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아, 찢었다. 아, 얘 다른 걸로 해야 되네. 안 되는데. 이건 좀 옛날 버전인데 그냥 PDF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 이거 다 지웠는데 이름하고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제가 결론 이제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교수님. 복제가 자료가 많이 없다고 제가 뭐 찾는데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봤을 때 일단은 실험 데이터나 이렇게 내용은 잘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휨이나 김장 그다음에 압축, 그다음에 압축은 결방향하고 결직각 방향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 그다음에 탄성계수 보통 이런 자료들이 보통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랜덤한 수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값 자체가 사실은 또 동일한 종류의 등급을 먹인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거동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실무에서는 사실 좀 의미적인 숫자가 있긴 한데 이렇게 집성목이라고 해서 나무들을 갈아서 결 자체를 갈았다가 본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목재는 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을 실제적으로 서로 지그재그로 직각 방향으로 붙여 나가면서 하는 집성목을 이제 나무 목재로 쓰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탄소 아까 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탄소 저감으로 인해서 목재가 지금 사용성을 좀 사용을 확대하려고 산림청이든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무 자체는 사실 20년이 지나면은 실질적으로 광합성을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년 있으면 그 나무를 20년 정도 된 나무는 그 베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탄소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좀 베어진 나무를 다시 태우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를 다시 이렇게 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 나무 집이 불타기 전까지는 그 탄소 자체를 머금은 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이게 사실 탄소 저감의 메인 테마인데요. 문제는 저희 가장 요즘에 그 좀 딜레마가 이렇게 집성목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가 있을 거고 그냥 우리나라 같이
목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집성목의 그런 퀄리티 확보를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이 오면 그 shipping용에서 나오는 그 배에 나오는 그 운반하면서 기름을 때우는 탄소가 사실 더 탄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대한 활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질 나쁜 나무를 잘 가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산림청이라든가 저희 쪽의 목표고, 일본은 그래서 굉장히 먼저 시작한 게 굉장히 질 나쁜 진짜 나무에서 쓸 수 없는 그 쌀나무 같은 걸 가지고 약간 대공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정도로 또 나무에 대한 내용들이 우선 거기 이슈가 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그 강재를 서로 조합해서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콘크리트 강합성처럼 나무와 그 철골의 합성 자체, 왜냐면 접합부에 있는 부분 아무래도 나무가 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철하고 콘크리트하고 비교해보면 나무가 기본적으로 약간 팀버가 한 콘크리트의 반 정도의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가볍게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일반 목재들은 한 40 이런 정도의 숫자를 갖고 있다면 이런 집성목들은 한 20 정도까지는 콘크리트에 준하는 약간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약간 확대했었는데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냥 대략의 비율을 보면은 저희가 그 인장 같은 경우에 1이면은 그 결방향 압축은 거의 한 1.5에서 2배, 그 다음에 결 직각 방향은 다시 1배. 결 직각 방향의 압축력이 사실 인장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런 비율을 가진다고 치고, 기계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랜덤합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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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 직각 방향하고 발하고 압축력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정도, 인장과 압축이 한 1대1 정도의 허용도를 받는다고 판단하셔도 되고, 인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형거동하다가 그냥 바로 파괴된다는 내용이고, 사실 이 시험 데이터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압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압 압계 같은 거동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선형거동 이외에도 일본적인 약간 비선형 구간을 가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저희 이런 그 단순부 같은 경우에는 요 전단 사제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를 쓰고 가볍게, 그 다음에 이 수직사제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받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목재를 쓰고, 그 다음에 단순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압축이고 하얀재가 인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압축 그 목재를 쓰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강제가 약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좀 인장종 같은 경우에는 목재와 그다음에 강합성으로 인장 철골을 약간 합성하는 이런 컨셉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고요. 제가 그래서 미션이 너무 클리어가 안 돼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국은 저한테 목구조 대공간 해야 된다 말씀만 기억해서 약간 지금 말하기 조금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 외국에서는 지금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목재도 왜냐면 이게 강압 그 탄성 저감 때문에 그 일반 빌딩이든 아니면 대공간 같은 경우에 목재가 하려는 거가 있어서 올해 연구과제 나오거든요, 목구조. 요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근데 이거 아직 따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 팀 싸우고 있는 건 한 팀에 들어가서. 한 팀이 누구예요? 그 건축학회랑 대공과학회랑 지금 붙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캠프 미팅 합니다. 대책 회의에서. 어디로 하나요? 저는 대공과학회랑. 아니 그 학교. 학교는 거기 그 과학 그러니까 기술교육대학교 하고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한번 미션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가볍고 다루기 좋으니까 가볍고 다루기 좋은 재료를 높이 많이 올렸어. 옛날에 높이 올리기가 힘들 때. 콘크리트 정말 돈 만들 때도 다 비계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제 조금씩 떼보면서 안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놔뒀지. 놔두고 그런 그 재료도 많이 쓰였고, 사실 목재가 제일 우리가 다루기 쉬운 재료, 저 자연에서 얻기 쉬운 석재는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 석재는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양도 들쑥날쑥하고, 목재는 아주
반듯한 목재를 좀 다듬으면 가벼워요. 근데 이제 너무 불에 약하니까 이제 뭐가 없어진 측면이 있는데 목 구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 안타깝게 졸업이네. 좀 질수 콘크리트 역사에 대해서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합성 구조 역사에 대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예, 그 집성목이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좀 이거 하면서 알아보니까 1990년부터 집성목이 이제 저 유럽 저 생산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목재 맞아요. 건축물에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래서 고층 건물을 목재로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다음 발표가 뭐였죠? 우리 학생들도 발표 준비했냐? 어? 저번 주에 전담강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전담 강도. 외국 것도 좀 찾아봐라. 이게 마치 상패처럼 일본의 전담 강도. 그다음에 피만 보세요. AS 41-2, 23에 나온 전담 강도. 어찌 전담 강도도 있어. 그거 어떻게 다른지. 거의 업데이트 시켰던 하나. 오늘 저 설명드릴 자료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레진 그때 설명하시면서 부재별 수식 부재나 이런 것들 검토 시에 이제 하중들을 어떤 하중에 대해서 어떤 정도 하중을 이제 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이제 그냥 그 인도 뭄바이에 짓는 고층 건물인데 해외 엔지니어하고 같이 이제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들어간 실제 시공 들어가거나 뭐 실시 설계가 된 건물은 아니고 그냥 그 컨셉 디자인만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인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는 그 인도 기준이 그 저희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인도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접해 보니까 코드가 이쪽도 좀 아직 그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최근 들어서 강화가 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유럽 영향도 받고 미국 영향도 받다 보니까 코드들이 좀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유로 코드에 가깝고 풍화중이나 지진화중은 미국에 가까운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기준들은 이렇고 참고 문헌들 보시면 이제 그 미국 기준이나 이런 쪽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큐브 스트렝스다 보니까 70메가파스칼 사용을 했고 이제 저희 이제 그 실린더로 바꾸면은 한 57 정도 되는 수준이어서 전체가 이 정도 고강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도도 철골보다는 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뭐 하중에 대한 거에서 우리나라 그냥 그 주거용 건물인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런 뭔가 그런 하중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지역이 그쪽이 저기 이탭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탭으로 설계를 했고, 풍면은 그리고 풍화중은 44m/s로 되어 있고, 거의 그 미국 기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들은 개수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기준에 보면은 인도가 이제 톨빌딩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기준 외에 빌딩 코드가 톨빌딩이 지켜야 되는 코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그 뭔가 요런 게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비라든가 뭐 구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사양적인 설계 같이 좀 그런 규정을 해놓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결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상관없이 뭔가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조금씩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때 당시 이제 저희가 코드를 이제 그 미국 코드나 이런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 코드가 조금 이제 개수 같은 것들이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요 이제 그 인도 기준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요 개수를 이걸 가지고 써야 된다 이렇게 정도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풍화중에 대해서 그 지역이고 뭄바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풍화중도 그렇고 지진화중도 그렇지만 이 남북 쪽이 상당히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도에 지은 건물이더라도 남부냐 북부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이제 K 값들 관련된 개수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높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한 것들이 있는데 미국 기준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비 풍화중을 직접 산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 형성이 안 돼서 별도 엑셀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풍상면, 직교 방향 저희 직교 방향이나 그 각 하중 방향, 풍하중 방향에 대해서 각각 이제 개수를 해서 여기 이제 그 형상비에 따라서 개수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좀 엑셀을 만들어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윈드로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네, 어크로스 윈드도 동일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한 이 탭에 입력했던 통화중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하중이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있는 2023이라고 하는 코드가 현재 제가 알기로 올초까지는 아직 그 내부 스터디 중이고 공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당시에 이제 지진하중이 상당히 옛날 코드보다 강화가 돼 버려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설계됐던 건물들이 설계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드에서는 지진하중에 이제 그런 강도 레벨하고 서비스 레벨을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규정을 해놓고 설계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성능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을 그려보니까 지진하중이 이제 왼쪽은 저희가 R 값을 1로 놓고 모든 거를 다 그냥 1로 놨을 때 그려 대비했을 때 이제 녹색이 현재 개정될 코드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 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커져 순식간에? 네, 좀 상당히 강화가 돼 버려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집안 개수도 보시면은 이 북쪽 지역하고 이런 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진하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R 값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팩터가 1.5에서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이제 요 정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차이는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건 이제 개수 자체도 1로 나왔을 때 값이고요. 집안 이제 개수가 전에는 등급이 4개였는데 지금 이제 5개로 나뉘었고, 특히 요 북쪽 지역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이쪽에 건물도 하나 있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이 아예 지역 개수가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전엔 됐던 건물이 지금 안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임포턴스 팩터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에는 되게 간략하게 돼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이러한 뭐 개수나 이런 것들이 건물 규모별이나 이런 걸로 좀 상당히 자세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세계 지도가 혹시 있나요? 한번 찾아보죠. 세계 지도. 그 사이즈밍 맵이요? 아 그냥 세계 지도. 네. 이것도 될까요? 히말라야 산맥 나온다. 네. 그냥 세계 지도. 한번 키워줄 겁니다. 인도가 여기잖아.
경계인가? 우리도 여기 일본 여기까지가 판 경계고 수천성이 이쪽 어디 아닌가? 히말라야 산맥 바로 이쪽? 수천성이 서천성이거든.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진이 일어난 데가 여기 어딘가에 판 대륙의 경계에서 그래서 여기가 높나? 네, 그래서 그쪽에 뭐 네팔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어서 강빈 지역.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역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런 산정 식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고 뭐 주기나 이런 것들 대해서 네, 비교한 값이고 네, 전체적으로 조금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진하는 것들. 그리고 R값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되게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기준이 좀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 제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구조 형식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 높이가 이런 시스템일 때 사이즈믹 존에 따라서 이런 제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예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이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요 건물 같은 경우 241m여서 사실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그런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어진 건물들이나 건설 중인 건물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하중 조합도 여기 이제 예전과 네, 지진에 대해서 네 이거 찾았는데 이게 네 오른쪽이 더 신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비슷한데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팩터가 1.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하중 모델링의 입력한 값이고 네, 저층부는 이렇게 생겼고 네 그리고 네, 인도 쪽이나 이런 데 건물들이 지하를 안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지하 높이에 비해서 지하 2층인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평면 형태고 백력장 시스템은 이렇게가 코어가 있는데 앞에 그 트랜스퍼 시스템에 여기 표현된 이 부분 요 벽체는 전이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벽체 두 개는 밑에서 전이가 되고 거기 밑에 전이보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고요. 어디가 전이 돼요? 네, 요 벽체들이 전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지? 이거? 네, 요겁니다. 그 두꺼운 뭐가 있다 이 말이지? 네네네. 밑에 이렇게 그 전이보를 만들어놨어요. 아, 네. 여기 이 바깥쪽 네 개가 다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벽체들은 횡령체형에서 피널처럼 거동을 하는데 밑에서 전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부 모양이고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평면도가 기니까 요 길이가 짧으면 요 보고 있어도 굉장히 강하다고. 길이가 짧고 이 자체가 감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게 별로 길이가 작고 밖이랑 강하게 붙거리를 만약 없으면은 여기다 좀 뭔가 전이를 시켜라. 네. 아까 그거 네, 말씀하신 X 방향, Y 대로 방향이. 네, 이게 가로 방향은 조금 저항해줄 요소가 있는데 세로 방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벽체를 써서 근데 저층부까지 내리지를 못해서 전이시킨 케이스입니다. 요 부재 사이즈들이고요. 또 도이치에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X, Y, Z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모델링이라서 그런데 처음엔 이제 좀 이렇게 질량 참여율이 좀 약간 그 토션이나 Y 방향이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벽체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한 케이스여서 조금 이제 정리된 네, 형태로 나왔습니다. 두께가 좀 짧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두께가 지금 사실은 좀 약간 여유치가 있는 두께여서 조금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진 하중에 대한 네, 풍하중에 대해서 네, 스토리시어 그리고 네, 지진 하중하고 풍하중 보면은 네, 비슷한 네, 층간 변이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과정을 거칠 때 이제 그 벽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직 컨셉 디자인이기 때문에 배근을 다 일일이 해서 하질 않고 그 벽체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케이스별로 그런 그 극한 하중에 대한 거나 이런 케이스별로 이제 목표치를 가진 게 7.5 정도를 한 이유가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70이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인자 응력 값이라고 보고 그 정도 이상을 발생하는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장력이 안 뜨는 쪽으로 벽체 두께라든가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스터디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통화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벽체별로 체크를 해서 이제 북부적으로 응력 뜨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네, 이런 부분 좀 이제 저층부에서 뜨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수직 부재 하중 같은 경우도 이제 케이스별로 고층 건물이면 이제 저희가 보통 기둥 사이즈 잡을 때도 그런 컬럼 셔터닝 이런 문제 때문에도 각각 그 하중들을 좀 균등하게 배치되는 거를 원하고 또 이제 횡력이나 이런 것들 작용했을 때 지난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를 그냥 그 엔벨롭으로 보게 되면은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나눠서 좀 그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데드로드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윈드로드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윈드로드밖에 없다 보니까 X 방향이니까 왼쪽이 다 이제 인장력을 뜨는 것처럼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크로스 넣었을 때 값이고 Y 방향, 뭐 어크로스, 그리고 지진하중하고 통화중이 이제 더 낮은 레벨의 통화중을 넣었을 때 20년 재현주기 값을 넣었을 때 값이고 50년 났을 때, 그리고 지진하중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는 100에 30이라던가, 그리고 지진하중이 그래서 지진하중은 왜 인장 압축이 없죠? 네, 지금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한번 확인해봐요. 네, 확인하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다시 보자. 그래도 좋은데 이게 딱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게 인장이고 여기다 압축이다. 그러면은 특별히 많이 받는 걸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한 거고, 특별히 많이 받는 거를 크게 표시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바깥쪽 것들이 많이 받고 코어가 좀 많이 받고 대칭으로 받고, 네. 요 분포만 봐도 내가 이 방향으로 밀었을 때 정확하게 대칭으로 거동 많이 해주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압축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밀었을 때,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쪽으로 민 느낌이 많이 네, 나네요. 네. 이쪽으로 민 그런 느낌 나고, 얘가 뭐 100에 30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 있는 코어 백체가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이 내 기둥이 힘이 전달을 잘 하고 있고, 전이층에 연결된 이 바깥 기둥도 힘을 잘 받고 있다. 횡력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아는 거고, 뭐가 제일 크리티컬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지진하고 중력이 조합됐을 때. 여기가 이제 라이브로드하고 서비스 레벨에 이제 하중을 넣었을 때 리액션,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특정 어느 기둥이 이제 하중으로 많이 가져가는, 당연히 이제 요 기둥들이 이제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가 설계되는 수준으로 맞춰놓고 해버리면은 횡령 봤을 때 이제 철급비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인장이 뜨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중력화 중 일단 올려봐요. 중력화 중만 꽤 받았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력화 중 다 빼고 풍화중만 받았을 때를 옆에 만약에 얼마나 더 그려져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중력화 중 분포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재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크리티컬하게 설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진짜 아주 크리티컬한 구조, 내가 기둥이라든가. 근데 만약에 지진하중 풍화중 봤을 때 여기가 힘이 엄청 세진다. 아까 풍화중 나오면 63 여기서 얼마 됐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중력이랑 상반되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오면 통화중하고 새로운 게 WX
그러니까 아까는 라이브 로드까지 더해져 있어가지고 네. 이거랑 딱 비교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건 D. 그다음에 라이브 로드 수준은 D에 비하면 얼마냐. 네. 그다음에 EX, EY, WX, WY. 그냥 요거 6개를 딱 가지고 얘는 어떻게 저항하는 시스템을 좀 분석을 해달라. 네. 여러 가지들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거가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예, 저 일반 하중 조합 하지 말고 고생하셨는데 딱 이거가 파란색은 압축, 그건 인장, 그건 아주 좋고. 근데 지금 모멘트도 뭔가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네. 지금 현재는 충격이니까 이런데 전단력도 지진력일 때는 사실 전단력 저항이 많거든. 그러니까 전단력 저항도 표현이 딱 말고 하중 조합 그 6개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사실 이게 네, 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중 조합에 그걸 넣고 네. 뭐 예를 들어 1번 부재만 뭐 1층의 전단력 분포만 본다든지 네. 제일 중요하니까 1층 부재. 네. 모멘트 분포. 난또 뭐 있나? 여기까지 숫자가 갔나? 그런가? 우리는 뭐 해야지? 수업을 나가야지. 뭐 나가냐? 뭐 나가야 되냐? 교수님, 네. 요새 네. 심의에서 1차 모드가 네. 로테이션이 나오면 네. 이게 조금 상황이 만들어지는 어떤 거요? 그러니까 1차 모드가 로테이션이 나오면 그걸 이제 뭐 로테이션이 안 나오는 조치를 하든 뭐 다른 조치를 상상 하든 시간이 이렇게 해서 가라고. 뭐 의견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저는 약간 이 1차 모드 로테이션이 나오는 거를 이제 없앨 수 없는 구조물도 당연히 건축적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랑 시간적 해석을 하면 그거 자체가 해결되는 물론 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 1차 모드가 노테이션이 되면은 물론 이게 전 불안정한 걸로 갖긴 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조금 전반적인 뭐야 질량이면 분포를 딱 주면 돌아가 버리나요? 필로스처럼? 네, 뭐 행력 저항 요소가 비대칭도 있어. 네, 뭐 그렇게 이제 형태 자체가 비정형을 비대칭으로 있어서 뭐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들어가는 걸 설명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놓치는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그걸 이제 시간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모두 해석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두 해석해서 그 모두가를 잘 고려해가지고 대신 특정 부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식으로 네. 모두 영상이 강한 거죠. 그렇게 설계하면 돼요. 시간 이력 한다고 해서 별로 그래서 다르지. 제가 연관성이 살짝 좀 이해가 안 가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X방향 시즌하고 Y방향 시즌하고 때렸는데 편신거리가 막 돌아간다든가. 네. 근데 밀었는데 1차보다 그렇다. 그럼 다 똑같이 모두 해석인 거고 편신인 거고 그 대신 그쪽은 좀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겠지. 전단이 되게 센 모멘트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휘면서 자기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데 매달려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전단이 되게 센 거거든. 그러니까 전단이 되게 센 부재에 대한 설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넌 누가 비틀림을 없애라. 이게 이건 없애면 좋겠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어느 심사위원이 그래요? 네, 요즘 그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네. 얼마나 없애서 이제 가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나와요. 여기서 처음에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되는데 안 되는 거네. 네. 비틀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답변을 저희가 이제 말씀해 우리 저희가 시간적 해석을 적 해석을 해서 평가해서 면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뭐 답변할 경우가 이제 제가 마음으로는 그 답변이 맞는지도 솔직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편심이 차이하는 이유는 뭐야 강성 중심하고 지장 중심의 차이가 아니라 편심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부대들이
전단에 정확하고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하겠다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 하면 되죠. 시간이 이렇게 해석이 무대에서 이거 수업을 뭐예요? 진동론도 다 수업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죠. 3분의 5 수업 했는데 보통 자기 사람 해보고 자기 나온 각 응답이 얼마 나온지도 각자 불러봤나? 저 직접 해봤습니다. 다? 그러면 박정희 화제도 있고 다 있습니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리포트 내용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해석하고 뭐 비교를 각자? 네? 각자? 팀별로 팀별로? 네, 두 팀은 두 팀? 그럼 하나는 A, 하나는 B. 굿. 좋았어. 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조덕은 저하고 전소진 그렇게 왜? 하고 나머지 뭐 그냥 연장파 비연장파 우리 누나는 어디 갔어? 누나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팀에서 팀 저기 그쪽에 있습니다. 그쵸. 오. 그때- 보내버렸구만 그냥. 아니 그때 현장에서 스텝 그 측정할 때 그 같은 팀으로 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그거 발표하고 답죠? 다음 주가 그거예요. 다음 주라고 그때 다음 주가 아닌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논문 발표 있어가지고 다다음 주는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석사 심사 아니야?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기 리포터로만 제출. 리포트 뭐야? 뭘 영화를 팔았다고? 이거 뭐지? 뼈가 진동 대치 봐봐. 간단하게 정리한 점. 그래 이거 그래. 성적 기록이라는 21일까지. 역시 나도 아니야 김치미 교수냐. 내가 안 하면 김치미 교수님 평가 안 좋게 돼. 그거만 해라. AT, BT, D점만. 그리고 저희 전경련 건물 12월 3일 수요일에 다녀온 거 결과만 짧게 그림만 붙여놓은 건데요. 이건 그냥 앰비언트 측정해서 고유진 동수만 9.45Hz, 44Hz인 거 파악하고 그걸로 이제 1인보행 보행화 중 3인일 때랑 1인일 때 그리고 가속도계 그 1m짜리 원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설명해서 3분의 1, 4분의 1 고유진 동수 헤르츠가 8헤르츠가 높네? 몇 헤르츠가 나왔어? 9.44Hz 나왔어요. 이게 50, 9.44? 네, 50층 굉장히 헤르츠가 높네요. 재료가 뭐예요? SRC SRC? 보면 저기 바닥도 SRC?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슬랩에 최고 데크 플레이트 네 최고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야? 135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둥 넣는 거? 12m 꽤 넓은데도 보호대수가 꽤 조금만 더. 모델수도 50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좁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해석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밥 안 먹고. 하고 3분의 1 옥터브가 저렇고 고행이랑 주자리에 따른 3분의 1 옥터브가 저렇고 이 임팩트 M1 제가 해석을 한 번도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 왼쪽이 그냥 시간 해력 그래프 왼쪽 상단이 이제 임팩트 M1 그냥 충격이고 왼쪽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바닥판 응답이고 이제 오른쪽이 주파수 영역에서 근데 제가 이론으로 배운 바로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저렇게 임팩트가 들어가면은 그 일자로 이렇게 위로만 떠야 되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왜 저렇게 뜨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것도 투성이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타항 때문에 바닥판이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임팩트 들어간 건 맞는데 헤르츠별로 약간 진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거 PSB야. 다시 물어봐봐 원준이한테. 그리고 이거 내가 확대해가지고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500초에 20번이면 아, 이게 500초가 아니라 그 3000 이게 3000 저희가 3200번에 1초라서 한 몇 초? 초라면 32분의 5 하면 그러니까 너희 개수 세고 6분의 1초 하면 0.16초. 0.16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번이면 1초에 몇 번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 몇 초냐고 저기 한 아, 초 500번 0.1516초 0.15초? 여기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500이 0.15초에 아까 몇 번 움직였어? 14번? 17번이요. 17번 17 나누기 0.2 108Hz네? 뭔가 이상한데? 그다음에 또 그 임팩트 해머 한 제일 좋은 건 이거 해가지고 해봤어? 필드랑? 필드랍을 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꺼져서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뭔가 내가 취조하는 느낌이고 방어하는 이 과제를 다 망쳐버리고 말겠다라는 이게 아니 그 바닥판이 100Hz가 넘어 다시 올라와봐 네? 그 위 그림 아, 네.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거가 그건 맞네 근데 딱 저 피크가 9.44로 9.44Hz 우리 해수분들하고 얼마나? 한 지금 50층을 해본 건 아니고 비슷하게 4층을 했었는데요. 4층이 한 해석 모델링은 이게 해석 그냥 풀 강석으로 놓고 가면 한 6Hz 6Hz 옵셋까지 다 고려 네, 한 6Hz 8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9가 정도 그 진양 비슷하고 근데 이제 위치가 제가 이제 해석해서 기억하는 값은 지금 측정한 위치가 아닌 더 불리한 데였던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 이거 안 되면 너라도 혼자 나와서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용훈이도 같이 갔어? 네. 그래? 예, 그래. 이걸로는 잘 모르겠어. 구구가 딱 여기 6도 있잖아. 네, 그래서 좀 더 오래 재보구나. 그걸 보고. 이게 한 주기에 4,100
그건 그런데 더 오래 재면 이 노이즈가 많이 없어진다고. 좀 많이 노이즈가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질문. 3개월 파데스 사이에 갑자기 튀는 거는 특이 사항이 있었던 딱히 특이 사항은 없었는데 뭐 저 정도는 그냥 한 거라서 뭐 상관없지 않을까 해서 그냥 딱히 고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땅 한 다음에 감소되는 거 있잖아. 아 예. 그게 저희 뭐야 감세기도 알고 헤르츠도 잘 알거든. 힐드랍 백 해서 쭉 줄어드는 거 있잖아. 그걸 좀 보고 싶어. 어? 그럼 막 언제 질 수 있습니까? 다시 측정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실 가지고 좀 해볼 수 있어? 지금 장비가 다 금박사님. 어쨌든 이걸로 한번 해보고. 중요한 건 해석 모델하고 자꾸 맞춰나가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해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질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8Hz 정도의 강성을 가진 인간이 가진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인간은 2Hz인데 거의 4배 정도 되는 것들은 확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도 올라가는 거고 바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각자 조사하신 거 레포트 내고 그냥 우리 두팀 레포트 내고 그거 내고 다 해볼 거는 내 생각에 특정 건물에 D 내 방 많은 거 있죠 D 그다음에 라이브로드 그 해석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라이브로드 물류 창고도 좋고 그다음에 EX, EY 정도만 하세요. 바람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횡하중 2개, 중력하중 2개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냥 이 구조는 그 하중 조합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저항하는 시스템인지를 분석해서 오시는 겁니다. 충격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고 기름이 벽체는 충격을 안 받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레포팅을 좀 하시는 게 박 이사님 그거 하시면 되고 네. 딱 4개 하중 조합일 때로 한 다음에 굳이 하자면 다 조합했을 때 거동을 설명할 수 있게 좀 리포트를 하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기만 리포트 배치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혹시 질문 있나? 오늘 좀 더 듣고 싶다. 아까 그 조정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틀리 1차인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교수님이 질량 중심이랑 강성 중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 방법으로 이게 질량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게 반대편에만 뭐 슬래브를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되게 어려워. 제일 좋은 거는 강성 중심이나 질량 중심을 일치해서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쪽에 계획적인 걸 좀 세운다면 그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코어가 한쪽에 몰려 나머지는 다 개방성. 어려울 수는 그거 수밖에 없어. 그게 가고 그럼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힘을 덜 받을 텐데 비대칭으로 가면 경마하고 특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굳이 정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전이층이라든지 전이 볼을 넣어서 그쪽으로 힘을 많이 가게 한다든지 테두리 볼을 강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안에 있는 걸 바깥을 묶어야 되는데 그걸 계획적으로 어렵다면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질량 중심을 한쪽으로 보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면 슬라브 자체는 비슷하게 깔려 있어야지. 특히 지지는. 근데 바람은 그 하중의 중심이 슬래브 중심이 아니라 표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형상에 따라. 형상에 따라 그럼 풍경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의 경우에는 무죄 배치입니다. 질문 있나? 저번에 이제 박사님
초등학교 보면은 이게 아래층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위에층에서 만약에 그 기둥이 축역적으로 거동을 한 거가 위에적으로 그 축구형이 연결이 돼서 위에층에 지붕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일반적으로 사실 이게 축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굉장히 미소할 텐데 이게 위에 진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일어날. 왜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경기장 같은 경우에 경기장 호텔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응원하면은 이게 진동이 위에층까지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하고 안 날 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밑이 이렇게 휘면 네. 기둥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가요. 네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휘는 모드가 있어. 네네. 그럼 이렇게 기둥도 이러고 이 기둥이 휘지는 않고 누르면 기둥은 약간 이랬는데 그게 6, 7Hz인데 이게 바닥 Hz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기둥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네. 얘가 이게 누르면서 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아니 이게 위로 되든 무슨 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 수직방에 오는 게 이게 전달되는 현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쾅쾅 여기로 애들이 무용을 하니까 기둥이 캉캉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위에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전달을. 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아니고 딱 그 6Hz에 해당되는 기둥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테크노마트는 기둥 전체가 움직이는 걸 바닥에 일치해버려가지고 이게 움직이니까 기둥 전체가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 바닥도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층 건물에서. 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뒤에 있나? 길 없으시면 그냥 쉬시고 내진 설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내품도 그럴 거고 학생들 강의자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했으니까 그걸 올리시면 꼭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더 설명해 주세요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하나 부산 그런 것들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네, 고생했습니다.